자, 장성남의 배를 매며를 보시죠.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좀 내려볼까?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자 일단 화자가 나왔어요. 그죠? 화자를 체크합니다. 나 화자예요. 동그라미.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밧줄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날아온대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날아온다? 갑작스럽게. 그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밧줄이 슝 날아왔어요. 근데 또 나는 그걸 잡아다가 배를 맵니다. 그렇죠? 배를 매는 행위. 자, 그러면 배가 어떻게 합냐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그 부두에 들어올 때는요. 이렇게 좀 천천히 들어와요. 그죠? 달릴 때는 막 한참 빠르게 달리다가도 배를 부두에 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댑니다. 그죠? 배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배를 맸다는 거죠. 예, 배를 맨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갑자기 사랑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 있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배를 묶어보더니 그 배를 묶는 거,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밧줄을 받아서 배를 매는 이 행위가 곧 뭐하고 비슷하다. 사랑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되게 뜬금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내가 배를 메워 보니까 이게 사랑을 시작한 것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것이겠죠. 자, 뭐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좀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우연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배를 맨 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밧줄이 날아왔어. 온다는 얘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배를 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시면 던져지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다가오는 거죠. 그죠? 사랑이 다가옴.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이게 아씨 사랑하기 싫은데 아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런 거 이제 억지로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숙명적으로 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운명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피할 수 없다. 네, 운명적인 숙명이라는 얘기죠.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고 숙명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배를 매는 행위와 같은데 배를 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도 던져지는 밧줄을 내가 받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숙명과 같은 것이다. 되셨나요? 이해가? 자, 배를 매는 것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배를 맨다라는 행위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배는 뭐를 이야기했어요? 배를 매는 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면 배는 곧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랑하게 될 대상. 그죠? 사랑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배가 의미하는 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밧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밧줄은 배와 나를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인연의 끈,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그 다음 년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그랬는데 아까 이 배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배와 함께 떠 있는 게 구름, 빛,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빛,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주변이에요. 주변. 그게 뭐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친구나 부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그 다음 보시면 배를 매면 사랑을 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이렇게 만나고 그 사람과의 인연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빛과 시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이것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여러분, 이 울렁이면은 배를 타보면 이 배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결에 따라 이렇게 일렁일렁 합니다. 살짝 흔들리죠. 그것을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울렁울렁한다. 왜? 설레서요. 그래서 이게 설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라는 것은 이 울렁인다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설렘을 울렁이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화자는 납니다. 나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둣가예요. 아, 여러분, 그럼 부둣가는 뭘 의미할까요? 네? 부둣가는 앞쪽에 나와 있을 텐데. 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밧줄이 인연이고. 그럼 여기서 부둣가는 써있긴 한데 여기 부둣가가 의미하는 건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죠.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곳, 사랑이 시작되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은 부둣가에서 밧줄을 받았죠. 배를 메고 있습니다. 정서는 일단 깨달음이 있고요. 뭘 깨달았습니까? 요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렘이 있죠. 울렁이며라는 설렘이라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좀 중요한 게 표현상 특징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운율 형성. 자, 운율 형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어디죠? 사랑은 요거예요. 사랑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자, 요 문장과 지금 요 문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요 문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사랑은 뭐뭐는 것. 이런 형태죠. 그죠? 사랑은 뭐뭐는 것, 사랑이란 뭐뭐는 것. 이런 형태잖아요. 요런 문장의 구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사 구조라 그래요. 문장 구조,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 합니다. 이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됐죠? 요건 이해되시죠? 사랑인 뭐뭐라는 것, 사랑이란 뭐뭐인 것, 는 것, 사랑이란 뭐뭐는 것, 사랑은 뭐뭐는 것. 요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 맨다, 닿는다. 그럼 이건 뭐가 반복된 거죠? 종결 어미의 반복입니다. 종결 어미. 그러니까 다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되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이런데 알았다 이런 것도 있죠. 떠 있다 이런 식으로 종결 어미 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열거법이 사용되었어요. 열거법. 자, 이 열거법은 어디 쓰였냐면 여기 바로 윗부분이요. 구름과 빛과 시간과 요 부분을 열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열거가 사용이 되면 운율 형성을 합니다. 운율이 형성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열거가 쓰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열거법 쓰였고요. 자, 이게 이제 운율 형성 요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사구조 반복, 두 번째는 종결음이 반복, 세 번째는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추인데요. 유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추는 이 시에서 사실 유추는 언제 나와도 중요하긴 해요. 네, 언제 나와도 중요합니다. 유추는요. 유추가 뭐냐? 유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하고 뭐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까? 배를 매는 요 상황과 뭐가 유사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요 두 개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슷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유추는 비슷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비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추는 비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습서를 보시면 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유추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비유가 사용되었다. 이게 둘 다 나와 있을 텐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사용했다나 유추를 사용했다나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되었어요. 상징적 시어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한 거예요. 배가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밧줄이 의미하는 바, 부둣가가 의미하는 바. 뭐였어요? 배는 뭐였니? 사랑하는 사람, 그쵸? 사랑의 대상이고, 밧줄은 인연을 의미한다 그랬고, 부둣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네, 이런 뜻이죠. 상징적 시어의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석의 백화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백화는 흰 자작나무라는 뜻이고요. 제목 한자가 자작나무 화자거든요. 그래서 흰 자작나무 이런 뜻이에요. 시를 볼게요.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쌀도 자작나무다. 그러니까 자작나무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산에도 자작나무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여우가 우는 이런 건 이제 무엇이었어요? 청각적 이미지 사용되었죠. 청각적 이미지.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여기 뭐예요? 맛있는 메밀국수. 요거는 미각적 이미지죠.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 요것도 미각적 이미지네요. 바구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요런 거는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보면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자작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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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나무다. 뭐예요? 일단 시어의 반복도 있는데 이건 지금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가군 사용. 여기 있네. 뭐 그냥 전체입니다. 전체. 네. 가군 사용이다. 그러니까 끝에 오는 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별론데. 끝에 오는 말을 맞췄다. 그래서 이 가군이라는 게 그거예요. 끝에 오는 말을 비슷하게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는 걸 가군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 또는 가군 사용을 통한 운율 형성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밑에 한번 봐봐. 밑에 한번 봐봐.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세요. 오케이. 자,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게 뭔가 언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건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그죠? 심상,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시어도 이렇게 통일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언어를 통한 문학이잖아요. 언어를 통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산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여기서 감동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뭐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도시에서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작나무가 어떤 건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자작나무를 보면 이게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모습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넣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온통 자작나무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어떤 아름다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앞에 뭐 다양한 심상과 운율 요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감동이 잘 안 느껴져요. 언제적 감성으로 지금 이걸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자연의 풍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자연에서 느낀 자작나무로 가득한 자연에서 느낀 그 고을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에서 감동을 얻었구나.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자 했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심상이나 리듬감은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정서적 아름다움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거 생략을 했네요. 자, 이 시는 시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기 지금 작품 개관이 나와 있는데요. 갈래는 자유서정시. 성격을 보면 향토적이고 자연친화적이다. 향토적이라는 단어를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이런 거예요. 시골적인 느낌? 도시와 반대되는 시골적인 느낌을 향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제는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다 그랬는데 어디에 순수한 삶이 있는 거지? 죽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답을 정해놓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만 우리가 딱 봐서는 어떤 배경을 모르고 이 작품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만 봐서 이게 순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보면 뭐 여우가 우는 산, 그 다음에 평안도 땅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이제 시골이고요.
그 시골에서 메밀국수를 삶아 먹고 뭐 감로를 마시고 이런 걸로 봐서 그냥 시골에서 그냥 평온하게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미루어 짐작해서 순수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정해놓은 그런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다. 이건 뭐 맞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와, 그래요? 글쎄요. 자작나무다라는 식구를 각행의 끝에 반복하고 이건 알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내신이라면 외우세요. 아시겠죠? 내신이라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자습서의 설명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뜻을 맞춰서 수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반 저 반이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자습서로 세우고 갑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대부분 수업을 이 자습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아마 수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입시다. 자, 내신이라면 이걸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자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 순수한 삶,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